오늘 모실 분은 저의 오랜 멘토이시자 음향업계를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박하늘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싱어송.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엔지니어 되시고요. 이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대구 지역에 와서 큰 업체에 가면 이분이 만들지 않은 시그널 노래가 없다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워커스 미디어 박하늘입니다. 예. 이 나이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이런 외모의 25년 차 프로듀서이십니다. 아주 오늘 많은 걸 배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특히나 이 베드룸 프로듀서, 방구석 뮤지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녹음을 할 때 스튜디오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고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힘들다. 사실 광고를 할 때는 제로 레이턴시라는 그 문구를 쓰는데 어떤 기기들도 제로 레이턴시라는 건 없거든요. 제로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심지어 프로툴도 사실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오랜 경험을 가지신 만큼 우리 베드룸 프로듀서들이 집에서 멋진 음악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왜 베드룸 프로듀서인가요? 이게 자기 방에서 방에서 한다고. 네네. 그럼 나는 베스룸 프로듀서. 놀라운 사실은 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이런 EDM 뮤지션이라든지 힙합 뮤지션들도 사실 방구석에서 해서 멋진 음반들을. 그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뭐 노하우가 있어서 녹음할 때 레이턴시 없이 녹음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특히 지금 1위, 2위를 뭐 DJ 매거진 이런 데서 달리고 있는 프로듀서들도 단순한 어떤 DAW를 쓰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가인 것도 아니고 그냥 FL 스튜디오.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DAW로 음악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완성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저는 뭐 프루티룹스나 뭐 리즌이나 뭐 여러 가지 시퀀서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일단 음악이 아닌가. 예. 그 사람들이 음악과 그 소리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퀀싱이나 어떤 장비 쪽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알잖아요. 그 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장비 쪽보다는 음악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남들 뭐 번지르하게 막 이렇게 장비 해놓고 있으면은 부럽기도 하고. 네네. 사실 그런 로망들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데 그보다는 좀 음악적인 어떤 음악과 어떤 결과들이 내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은 창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프로툴을 주로 쓰시지만 소시적에는 리즌을 쓰시고 간간히도 소시 쪽에는 제가 1998년도부터 이제 컴퓨터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도스라는 그 운영 체계가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화면에 숫자들과 점들만 보이는 그 케이크워크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서 끼륵끼륵 해서 부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음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볼 수 없는 맞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모든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로직, 아타리, 뭐 디지털 퍼포머,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그래픽상 좀 더 보기 좋은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이 애플을 쓰고 있지만 참 좋은 세상에서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부가적인 장비들도 너무 많았고 뭐 지원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들로 늘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악기들 그냥 다운로드 받거나 사면은 그냥 쫙 인스톨해서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우 뭐 어마무사시한 장비들을 들고 녹음실에 갔어야 됐어요. 컴퓨터까지.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도에 제가 음반회사에 일할 때 그 시절에는 녹음을 한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다마스 밴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쓰던 이제 모듈들과 컴퓨터를 싣고 가서 그 어시스턴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였거든요. 전부 다 연결하고 미디 케이블 연결하고 그렇죠. 아웃풋 연결해서 네네. 녹음기로 보내는 작업들. 그다음에 또 한꺼번에 녹음을 다 못하니까 네네. 또 두 개씩 세 개씩 잘라서 DAT에 그다음에 뭐 이 동기 신호 아 받아가지고 따르르륵 소리 나면서 그거 시퀀싱이 따라가고 뭐 별별 일을 다 했죠. 그때도 이상하게 악기를 녹음하고 나면은 약간씩 이 뭔가 이게 틀린 네 틀어지는 게 틀어지는 있었죠. 느낌들이 있었고 네네. 지금도 옛날 그 시퀀싱에서 만든 댄스 뮤직들 들어보면은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들이 근데 있어요. 그거를 또 요즘에는 매력이라고 또 뭐 그때 당시 때의 어떤 네네. 매력일 수도 있겠죠. 참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딜레이도 계산기 같은 자판이 있어서 숫자로 입력을 했지 BPM을 입력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뭐 탭 템포라는 게 있어서 뭐 네네네. 그런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해서 계산기 옆에 두고 계산해서 숫자로 집어넣고 그랬죠. 참 대단한 그 무슨 탄젠트 사인 코사인 표 같았어요. 그런 거 보고 입력하고. 에휴.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음 레벨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 미터를 켜서 이렇게 본다면 어떤 미터를 켜야 되고 왜냐면 BU 미터도 있고 LUFS 미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멋있게 생긴 걸 그냥 보면 되는 건지 레벨 미터는 또 BU 미터랑 어떻게 다른지 그 메타의 어떤 특징들까지 이제 세팅을 하게끔 네네. 요즘 소프트웨어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보면은 그래서 메타들의 세팅이 이것이 SSL 콘솔의 특징을 가진 메타 또는 리브 콘솔의 특징을 가진 메타, 네. 그다음에 메타의 반응, 그다음에 메타의 반응 속도, 시간 이런 것들까지 다 세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프로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프로툴에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있어요. 색깔이 바뀌는 부분. 네네. 그 보면은 미터 상에서 그렇죠. 미터 녹색에서 상에서 뭐 네. 녹색에서 뭐 빨간색으로 예예. 주황색으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평균 레벨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넘었다가 내려갔다 넘어갔다 이걸 그 기준점으로 잡아요. 잡고 보통 뭐 나레이션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 녹음할 때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를 미리 사용합니다. 그 사용을 하는데 그게 외장이 없을 경우라도 네. 큐베이스 같은 경우나 로직 같은 경우와 약간 다른 거는 프로툴 같은 경우는 버스 레코딩을 내부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인풋 시그널에 시그널 들어오는데 컴프레서를 세팅을 하고 네. 또 그것을 다른 버스로 보내서 네. 이제 두 개를 녹음하게 되죠. 하나는 안정되게 컴프레서를 거쳐서 녹음되는 사운드, 하나는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패럴렐로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리미터나 컴프레서를 약간 과도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흥분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또 네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오버로드가 걸리기도 하니까 네네. 이제 약간의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런 방구석 뮤지션들은 베드룸 프로듀서들은 녹음을 할 때 들어가는 거를 되게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잘못 만질까 두렵고 그렇지만 또 조정된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제가 실례로 어떤 베드룸 프로듀서는 딜레이와 리버브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데 그렇게 녹음하면 그러니까 이 버스 라우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들어오는 인서트 채널에 그렇게 걸어버리니까 녹음되는 소리는 리버브가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들어오는 트랙에서 어떤
그 다른 어그 채널에다가 네. 인서트 리버브 같은 것들 리버브를 세팅해 놓고 샌드로 보내서 네. 리튼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풋 들어오는 한 소스는 단순하게 진짜 모니터링을 위한 네. 트랙인데 이것도 레코딩을 합니다. 오리지널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세싱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이 프로세싱 된 소리를 직접 버스 라우팅을 해서 다른 오디오 채널에 같이 받는 경우. 그래서 보통 보컬 레코딩을 할 때 투 트랙 네. 마이크는 하나지만 투 트랙으로 레코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녹음을 할 때는 왜냐하면 투 트랙으로 레코딩을 하면서 하나는 오리지널 소리가 들어오고 네. 하나는 프로세싱이 돼 있는 소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만질 수 있도록 그게 그럴 때도 레벨은 잘 봐야 돼요. 비슷하게 들어오게끔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좋으신. 이게 뭐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이 되는? 아유 충분히. 저희 이 청취자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이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나는 꼼수다 그 유명한 김호준 님의 나는 꼼수다를 이긴 유일한 팟캐스트가 우리 이 박하늘 님의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예. 그 이 노하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이 베드룸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에 그 동시에 투 채널로 녹음하고 하나는 드라이 채널, 하나는 프로세싱 채널로 하라라는 이 기본기가 없어서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리버브를 들으면서 딜레이를 들으면서 녹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간단한 라우팅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들어오는 소리나 나가는 소리나 사실 외부적으로 세팅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세팅이기도 한데 네. 컴퓨터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세팅이에요. 사실은 뭐 트랙들을 버스로 보내서 리버브를 리턴을 하는 것들은 들어오는 소리나 녹음된 소리나 나가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음량을 잡는 얘기에서 그러면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는 어느 몇 dB 정도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맥스 레벨을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6 dB 정도 맥스. 소리를 빼빼 질렀을 때 나오는 그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뭐 9에서 12 정도가 노멀 레벨로 잡고 있어요. 많이 높이진 않죠. 왜냐하면 디지털이 보컬 이제 뭐 댄스 음악이나 발라드 보컬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방식은 가장 큰 소리가 가장 크게 지르는 부분이 한 마이너스 3이나 4 dB 정도로 녹음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에 어느 정도 대등하도록 녹음한다 이런. 근데 뭐 녹음실 환경에 따라 노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이라면 레벨 상에는 요즘 디지털 레코딩의 레벨 상에는 그 정도면은 충분한 음압을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주 너무 작아서 막 키워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면은 충분한 음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441이냐 뭐 48이냐 24비트냐 이런 거는 별 무리가 없고요. 그럼 보통 녹음실에서 지금은 일단은 디지털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통 예전에는 24에 48, 24비트, 48kHz가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뭐 CD를 만드는 경우 16비트 44.1kHz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트는 떨어뜨리더라도 킬로헤르츠나 이런 부분들은 안 건드리기 위해서 24비트 44.1로 녹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 MP3 스트리밍으로 요즘 음악을 주로 즐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녹음실에서 24비트 녹음을 한다 정도. 전화가 와버렸네. 괜찮습니다. 자, 중간에 전화와 문자가 와서 잠깐 쉬어갔는데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사랑 콩카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10월 저작권료 내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중요한 얘기로 아까 이제 스튜디오가 노이즈가 없는 곳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이즈 없이 녹음할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노이즈가 유용할 때가 있을까요? 그 노이즈가 없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기적인 어떤 결함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좋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 공간에서 생긴 어떤 노이즈 이런 것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음악적인 그다음에 또 뭐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노이즈 그 배음 또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마이크와 마이크 프리앰프를 바꾸면은 소리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음악이 엄청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네. 예. 그래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똑같은 악기도 아니고 또 사운드가 남들하고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기와 공간 같은 탓을 하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노이즈를 위한 노이즈 우리가 나쁜 소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그 노력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하는 거지 소리의 질감과 공간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뭐 우리 알다시피 그 지하실이나 주차장 같은 데서 그 남들이 흉내도 못 내는 아주 훌륭한 어떤 락 사운드나 이런 맞아요. 음악들이 또 생산되는 걸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가진 마이크나 또 구닥다리 장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장비에서 나오는 어떤 독특한 소리나 또 앰비언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독특한 어떤 사운드를 규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장비에 너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에 너무 이렇게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 장비가 만약에 뭐 다이나믹 마이크밖에 없다. 네. 그럼 당연히 베테랑 프로듀서들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컨덴스 마이크가 스튜디오 같은 어떤 안정된 방참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아니라면은 불필요한 소리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룸 튜닝이 안 돼 있고 그냥 저렴한 반지하 방에서 U87 쓴다는 거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저도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뭐 U87 마이크가 유명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베테랑 프로듀서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장비가 좋은 전기와 좋은 어떤 앰비언스를 가진 스튜디오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그 환경에 걸맞는 것이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음악은 사실 마이크 하나가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프리앰프, 좋은 스튜디오, 좋은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하는 공간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마련된 뒤에 하는 게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들만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다. 음악이 또 자신의 어떤 역사를 그리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장비와 그다음에 그 공간이 모든 나의 음악의 색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굳이 똑같은 사람들이 쓰는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엔지니어에 의해 똑같은 비슷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우리 베드룸 프로듀서나 아니면 지금 10대 20대 프로듀서들은 너무 이 노이즈라는 거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인 사람들이냐 하면 뮤지션들이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을 무수히 발달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또 샘플로 노이즈를 넣는 짓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그 아날로그 모델링 같은 플러그인들을 보면은 네. 그 뭐 왜 테이프 모델링이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 다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옛날 테이프나 머신의 어떤 노이즈 그다음에 뭐 히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느낌들을 다시 맞습니다. 구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뭐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녹음하다가 지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이즈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어컨 소리라든가 뭐 선풍기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 뭐 어쩔 수 없는 최선을 다한 사운드에서 믹스를 하는 경우 굳이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하나로 내가 정말 잔잔한 음악을 녹음하고 싶은데 내 방은 방음이 안 되고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다 들린다. 네네. 그럼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음악은 어떤데? 맞습니다. 나는 그것도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바깥에서 야외에서 레코딩하는 뮤지션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내가 목표한 바가 스튜디오에서 정말 정제된 어떤 음악이어야 된다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튜디오 가시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많은 락 밴드들이 사실 이 자기 차고에서 녹음한 게 제일 이 우리의 그런지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처럼 노이즈를 좋은 노이즈, 나쁜 노이즈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것보다 필요한 노이즈 이건 어떻게 매력적인 노이즈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장비로 바꾸면 좋은 음악이 탄생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